이거 참. 자, 우리 1번 왼쪽 오른쪽. 이게 케냐고요. 예. 이게 후배님 가지고 온 겁니다. 네. 굉장히 아꼈네. 그럼 왼쪽 오른쪽 좀 더 주세요. 드릴게요. 요 길쭉한 게 1번. 네. 그다음에 넓은 게 2번. 좀 많이 주세요. 커피 안 고파요? 자, 그리고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또 테이스팅 해봅시다. 자, 왼손에 케냐, 오른손에는 케냐 아닌 거. 자, 오늘은 우리 먹고 얘가 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어떤 맛이 느껴진다. 나는 얘가 뭐 같다. 혹은 정보를 가공을 아시는 분들은 뭐 최대한 가공법을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 한번 1분간만 테이스팅하고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거 테이스팅하는 시간 거를 모두 다 적어라. 적어놔야 뇌에 새겨진다. 그리고 이 맛이 어땠는지 1분 뒤에 기억해서 떠올려서 이야기하지 말자. 메모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자. 예요. 두 커피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항상 마시는 것도 루틴하게 순서를 바꾸지 않고 똑같이 해야 돼요. 그게 습관이 되면 커피가 쉽게 보여요. 항상 향을 깊게 맡고 그 다음에 스니핑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입에 들어오고 점막을 왕성히 부닥치게 하고 제가 오른쪽에 있는 커피부터 먼저 우리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왼쪽 커피는 제가 너무나 잘하는 커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메모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른쪽에 있는 커피부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기로 할게요.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바람을 불러일으킨 거는 그 다음에 고요함이 중요해요. 차분하게 바람이 향기가 피어오르는 거를 점막에서 느껴지는 텍스처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삼킨 다음에도 중요하죠.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아니라 가면서 어떠냐라는 부분이에요. 부드러운 것만이 다 좋은 건 아니죠. 정체성이 있느냐예요. 그냥 마르고 비틀어지고 딱 끊기냐 이게 아니라 뭔가 계속 이어지느냐를 보는 거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리적으로 끊기느냐 거치냐 공격적이냐 아니면 계속 감기느냐 부드럽게 나를 생각으로 이끌어주느냐. 자, 우리 두 번째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두 번째 커피 속성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떤 속성이 있어요? 눈이 마주치는 김에 저랑 눈이 마주치면 피하지 마세요.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오른쪽 커피 길쭉한 거 베리향 와인. 오케이.
탄닌과 같은 느낌. 오케이. 그래서 뭐 레드 와인 같다라고 해도 어울리는 용어일 것 같아요. 그죠? 또 속성. 눈 마주쳤어요. 딴 데 보지 마세요. 오크. 나무의 느낌? 목재의 느낌? 다크 초콜릿 느낌. 텍스처가 오래 머문다. 텍스처는 이제 질감인데, 그죠? 질감이 오래 머문다. 질감은 오래 머문다는 표현보다는 도탑다, 얇다, 부드럽다. 그런데 이제 오래 머문다는 얘기는 향미의 속성의 밸런스나 아니면 플레이버리지스가 좋아서 길게 이어진다. 그죠? 지금 요번 학기는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의 표현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더 훌륭한 분들 만나서 그 다음에 그쪽에 또 걸 흡입하시면 되고, 제 표현이 맞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소통하기가 어떤 커피인지 알아채기 쉬워서 그래요. 자, 또 마주쳤어요. 또 하니까 습관적으로 저를 보게 돼요. 그죠? 그럴 때 제가 누구를 보느냐에 걸려 있어요. 조화로움이 느껴져요? 자극적이지 않다는 거네. 뭔가 아무튼 날카롭지 않고 거칠지 않고 그냥 잘 균형이 맞춰진 것 같다. 또 약간 감기는 느낌. 혀에 감기는 느낌 좋아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이 시간에는 모두 다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표현하지 못하면 나가서 표현 못해요. 좋았어요. 지금 질감 쪽이나 이런 감각, 물리적인 감각 쪽에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향이나 맛 쪽으로까지 더 지평을 열면 좋아요. 네, 좋았어요. 또 하니까 바로 쳐다봐요. 네. 성 선생님. 부드럽고 깊은 맛보다 옅은 맛. 그러면 커피를 마실 때 옅다 가볍다 그러면 되게 티라이크 차를 얘기하거든요. 뭐 차 중에서도 녹차 쪽이 아니라 뭐 우롱차 아니면 뿌리 계통의 뭐 둥글레 차라든가 느릅나무차 이렇게 산미가 높지 않고 뭔가 차 같으면서도 깊은 맛이 있는 것 같다, 컴플렉서티하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제가 눈 마주치면 한다니까 아예 쳐다도 안 보시고 떠들어라. 혹시 여기에서 추가할 속성이 있을까요? 자, 그럼 우리 맛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맛, 다시 없으신 분 좀 채워서 입안에 잘 돌려보세요. 이건 요즘에 유행하는 느낌의 속성들이 많아서 이런 커피일 때 우리가 어떤 용어를 하면 좋으냐면 털페닉하다는 얘기 어울릴 것 같아요. 털페닉하다. 테리펜. 식물의 정유. 혹은 허벌하다. 식물체의 느낌이 있다. 이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털페닉하다는 얘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소나무의 솔의 느낌이 좀 있다. 혹은 홉의 느낌이 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커피는 홉을 하는 사람은 이것이 에일비와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은 대부분 내추럴에서 잘 익은 열매 쪽 과육한 오버라이픈 데에서 와서 발효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에너로빅 퍼멘테이션에서 윤곽을 뚜렷하게 하는 과정에 발효치가 들어갈 때 이런 느낌이 나요. 물론 아니어도 이 가공법이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내가 마셔본 커피 중에는 이런 느낌은 탄산 치명이나 에네로빅이라든가 뭔가 발효치나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 혹은 카바르네 탄산 치명 같은 경우에는 발효의 느낌보다는 요즘에 어떻게 돼요? 털페닉한 느낌이죠. 많이 성분들을 좀 깊게 우려낸 느낌이 난다.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럴 때 스파이시 하다는 얘기도 들어가도 좋아요. 스파이시 향신료 중에 아니스 아까 목재나 오크와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 산미가 좀 있었죠. 이럴 때는 아니스와 같은 느낌
카르다몬과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표현해도 어울릴 커피일 것 같아요. 헨리 쌤은 이거 뭐 추가를 한다면 뭐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다 하신 말씀에 동의하고 친구들이었던 게 바닐라 느낌이 나는 게 오크 숙성을 한 보르고뉴 와인 같은 그런 게 뒤에 탄닌까지 연결되는 와인 쪽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 때 이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동기들만큼 편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해도 좋죠. 그럼 어차피 숙성을 했다고 하는 레드 와인을 얘기했는데 왜 보르도가 아니고 부르고뉴냐?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왜 보르도가 떠오르지 않고 부르고뉴 오크 숙성이 떠오르는 거죠? 그 와인 가운데 보르도 와인하고 그 론지방 와인이 저도 바디감이라든지 맛의 윤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뚜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커피는 그거보다는 강도나 바디감이 약간 약한데 그러면서도 다른 성질함들이 밸런스가 좀 좋게 됩니다. 뒤쪽에 조금 아쉬웠던 점은 끝에 텍스처가 약간 좀 거칠게 느껴집니다. 그게 생두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로스팅에서 약간 좀 불의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스코치 됐다거나 약간의 그을린 점이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 이제 앞으로 만나시면 일찍 만나시면 커피 갖다 놓고 커피 얘기하세요. 처음엔 얘가 무슨 커피냐 하지 말고 맛 갖고 얘기하세요. 맛만. 이 커피가 나한테 지금 어떤 느낌이 온다라고 해서 이런 자리를 한 10번 이상 하게 되면은 나오는 패턴들의 이야기들이 다 비슷해요. 이 커피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나오는 그런 공통점들을 발견해야 돼요.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이 공부예요. 차이는 항상 나고 차이를 인지하는 것은 본능적인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은 본능을, 우리의 감각적 본능을 뛰어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표현들, 그런 얘기들도 똑같이 표현할 수 있도록 당분간은 모방을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제 와인 쪽은 커피 쪽과 굉장히 밀접돼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르네 드 카페를 만든 장 르누아르가 와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와인 쪽에서의 화법들을 많이 갖고 왔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르네 드 카페의 영향력이 크죠. 그런데 저것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이제 많이 약화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커피라고 하는 것이 저 36가지에 있는 것들만을 안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36가지에 거기에 멈춰 있으면 그거는 오히려 이 도구를 쓰지 않는 것만 못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 그러면 36가지가 아니라 100가지면은 더 좋으냐? 100가지면은 더 다양한 걸 느낄 줄 알았더니 그것도 그룹핑해서 모이면 36가지 범위 내에서 커피에서는 굳이 많은 스토리, 많은 정체성을 외울 필요는 없고 패턴과 장르를 알면 되겠구나. 이제 그러한 과정에 프레이버 필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WCR이 110개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뭐 그 정도면은 커피에서 나오는 것들은 충분히 개성 있게 다 표현할 수 있겠다. 우리는 플레이버 필을 딱 갖다 놓고 되도록이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거기 있는 걸 다 써봐야죠. 대개 보면은 1시부터 3시 반 정도까지는 쓰는데, 프로랄, 프루티, 그다음에 사워니스, 베지터티브가 쓰고, 그다음에 11시 쪽에 이제 초콜릿과 스윗니스 같은 거, 그다음에 9시 쪽에 너티하거나 아니면 브라운 같은 건 얘기를 쓰는데, 나머지 쪽에 그 케미컬 쪽에 있는 5시부터 7시라든가, 그다음에 사워니스 중에서도 약간 밑에 베지터티브와 연결되는 부분이나 베지터티브한 허벌, 라이블리니스 하는 쪽에서는 잘 안 쓴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플레이버 필을 보면서 계속 그 속성을 맞춰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큐브레더를 한다거나 막 그럴 때는 저걸 외운단 말이에요. 저도 외웠죠. 그 비싼 돈 내고 통과는 해야 되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그건 아니었던 거죠. 자, 이거 다시 제가 뭐 다행히 오래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이 훌륭하게 치르셔서 제가 찍어놨어요. 배정현, 이제 출석도 되는 거죠. 배정현 선생님, 제가 이제 매치가 돼요. 예. 그 다음에 피유민 선생님, 예, 매치가 돼요. 눈치채셨겠지만 모두가 저 0이에요. 동그라미. 예. 그 다음 설재훈 선생님. 눈치를 안 채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 김세원 선생님. 예. 선생님. 그 다음에 배은숙 선생님. 그 다음에 장지혜 선생님. 여기 있고. 오종욱 선생님. 김민우 선생님. 예, 모두가 다 0이고, 즐거운 OX 퀴즈의 즐거움은 점수에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담감 없이 보시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한 번씩 이렇게 쫙 풀어주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는데, 그냥 여러 선생님 잘 보시고, 이 텍스트는 여러분들 다 모두 앞으로 공부하게 될 교재에서 다 제 강의에서 만나거나 이미 알게 되는 것들인데, 얘들을 공부할 때 이걸 외우려고 하니까 공부가 안 돼요.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런 팩트에 대해서 옳고 그름만 아는 정도만 알면 돼요. 에? 찾아보면 되잖아요. AI가 다 하잖아요. 근데 AI도 검증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낱개로 된 글들을 보면서 막 공부하려고 하는 시대는 지났고, 그러지 말고 하나의 완성된 책을 읽던가 영화를 보던가, 와인과 관련된 영화 다 봐야겠다 라고 하면은 그걸 다 보는 거죠. 보면서 향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영화를 보다가 저거 향미에 쓰면 좋겠다, 이런 영화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듄 봤어요? 듄 1에서는 침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모습 보면서 먼 미래에 정말 물이 부족해지면 사람의 침으로 커피를 내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카를 봤을 때에도 거기에 초콜릿을 먹고 하늘을 날리는 그런 모습에서 실제로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서 그 물질 같은 것이 맛있는 거냐? 물질을 집어넣지 않고 그거를 정서적으로 연상케 하고 서정적으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함으로 해서 행복감을 주느냐. 그죠? 나만 중요해요? 추구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얘들은 아주 작은 도구다. 왜냐면은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커피 테이스팅 하다 이걸 하게 됐는데, 지금 나오는 커피들은 프로세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죠. 프로세싱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커피의 맛은 가공이 좌우하는 시대로 넘어갔다.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프로세싱에 영향을 끼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브라질 커피가 프로세싱만 내추럴이라면 에티오피아 커피가 내추럴한 것과 비교가 안 돼야겠지만, 우리는 생두 자체가 어떠한 퀄리티를 갖고 있느냐, 잠재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싸울 일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는 지금 커피 공부를 하면서 생두가 모든 커피의 맛을 좌우한다는 입장에 있다. 지금 생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걸 공부하고 있다. 자, 이제 로스팅을 하게 되면 바뀌죠. 로스팅은 생두가 중요하지만 같은 생두라면 로스팅 과정이 맛을 완전히 다르게 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커피가 로스팅에 따라서 어떻게 맛이 달라지는데 거기에 중심적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브루잉으로 돌아가게 되면, 브루잉을 할 때 나는 커피의 맛보다는 성분에 몰두를 해서 바이오액티브, 생리활성 물질을 많이 이끌어내는 쪽으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다 라고 전제를 달리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이게 싸움이 안 일어나는데, 마치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경쟁하듯이 정답을 찾듯이 하면 이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긴장을 놓치면 스페셜티 커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의 가치는 생두가 좋다,
씨앗에서부터 한 잔에 담길 때까지 실수가 없어야 된다. 디펙트가 없어야 된다. 보관의 상태에도 그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 스페셜티 커피가 갖는 소중함은 어느 한순간 긴장을 늦추지 않은 커피예요. 긴장하는 순간에 떨어지죠. 그게 이제 모든 그 원리잖아요. 우리 축구 같은 경우에도 잘하는 줄 알았더니 한 방 떨어지면 끝나잖아요. 결승에 못 가죠. 이 스페셜티 커피는 그 모든 과정을, 그 많은 난관을 잘 극복을 해서 한 잔에 고스란히 담긴 커피를 말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스페셜티 커피의 시작은 중요하죠. 어떤 커피를 갖고 시작하냐. 그때 이제 우리는 생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펙트를 골라내면 스페셜티가 되냐? 처음에 커피 공부를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지금 네로로 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예전에 저한테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디펙트를 골라내면 등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디펙트를 다 골라내면 스페셜티가 되나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옆에서 그럼 되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봤죠? 생두 자체에 사이즈가 같다고 하더라도 생두 자체에 어떻게 성분이 맺혀져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스페셜티가 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랬죠? 때로와 그 커피가 자란 환경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또 수업을 두 번째 시간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다룰 거예요. 이거 책을 갖고 계신 분은 대신 그 되도록이면은 그 기술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번역사가 나와 있는데 그건 쓰지 마시고 그냥 오로지 이거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공부를 못하고 왔다고 하더라도 저와 함께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단어의 의미를 따지고 그 다음에 대학원 다니면서 원서를 그래도 한 10권 이상은 나중에 내 공간에다가 꽂아 놓으시고 어쩔 수 없이 그 카피를 복사를 해야 된다면 저는 뭐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대도 않게 이 스콘나우 같은 이런 책이라고 묘해서 이상해요. 아니 몇 장 안 됐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거는 복사해서 쓰자 막 내가 그랬는데 명색이 강단에 있는 사람으로서 복사해서 쓰자 이런 얘기는 못 하겠고 스콘나우 저걸 하여튼 열심히 나가서 이 책을 다 끝나게 되면 스콘나우 것도 좀 특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셨죠? 응? 그래서 만약 이 책을 급하게 한다 그러면은 좀 안내를 해주시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어떨까 싶어서 책을 좀 갖고 왔어요. 응? 나중에 여기 과 대표가 있나요? 논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원서를 한번 읽기 시작하면은 영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논문도 계속해서 읽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논문 읽다가 PPT 하다가 한 학기 다 가면은 통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오늘 그리고 여기 채점한 걸 보면서 역시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하는 거를 좀 해갑시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해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뭐라 했죠? 고통 없이 변화 없다. 고통 없이 변화 없다예요. 자, 르네 드카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사람이 장 르누아르예요. 아직도 살아 계실 거예요. 응? 와인 전문가였는데 저렇게 병했다가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것들은 다 그렇고 1997년에 바로 저 르네 드카페의 책에 나오게 되고 거기에 36가지의 병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그거를 맡으면서 그거를 기억해 뒀다가 커피에서 그것을 만나면은 그거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 커피 뭐였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멘 모카? 내추럴이 거기에 무산소 얘기는 없었고. 야, 예멘 모카 마타리 제가 한 3주 전에 일본에 갔다가 예멘 모카 마타리를 후쿠오카에서 보고 예멘 커피는 일본에 있거든요. 걔들이 이제 물류를 자주 하니까. 야, 예멘 모카 마타리 이거 내추럴 지대로 나는 것 같네요. 또 에너로빅 필이 좀 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첫 번째 커피는 케냐 커피입니다. 보면은 그냥 라임 같죠. 라임이나 아니면은 그 산미가 높은 옥타브가 높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제가 워시드, 풀리 워시드라고 하죠. 풀리 워시드는 왜 풀리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세미 워시드가 있어요. 수조에 들어가지도 않고 물을 닿았기 때문에 워시드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세미 워시드라고 하고 아닌데 물에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 굳이 풀리라고 안 쓰고 워시드를 써. 근데 케냐에 풀리를 들어가는 이유는 수조에 2번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풀리라고 하죠. 최근에 한번 시험적으로 했었던 건데 부룬디 방식이라고 또 나왔어요. 부룬디 방식 그건 좀 우리 지난번에 논문할 때 얘기하지 않았나요? 프로세싱 여러 개 나올 때 부룬디 방식은 허니 프로세싱처럼 펄프를 벗겨서 12시간 말려요. 이게 바로 이제 에콰도르나 엘살바도르의 방식이죠. 그런데 부룬디는 그렇게 말린 다음에 수조에 24시간 빠뜨려요. 그래서 다들 처음엔 미쳤나? 왜 저러지? 했는데 부룬디는 그렇게 한 거예요. 허니 프로세싱의 퍼멘티드한 느낌과 그리고 그거를 싹 닦아낸 깨끗함.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또 부룬디는 논문에서도 부룬디 방식이라고 또 다시 새롭게 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가 유익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물량을 많이 할 때 일단 물량이 많아서 수조가 차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일단 그래도 과육은 벗겨서 말리는 쪽으로 가야지만 얘들이 버려지는 게 덜하다. 아마도 이제 그러한 이해에서 이건 추론이죠. 이제 그렇게 자꾸 추론해 보고 그런 추론이 틀리게 되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되잖아요. 보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관점을 갖고 이야기를 해두는 건 나중에 수정을 할 때도 보다 임팩트하게. 오랜만입니다. 예. 거기 지금 촬영 중인데 네. 그 자리 불편하지 않겠어요? 네, 일단 다른 자리?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장 드누아르가 1997년에 이걸 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장 드누아르는 와인만 하고 싶었죠. 저 사람이 이제 와인도 하고 위스키도 하고 버섯 종류에 대한 것도 많이 했는데 1997년이 뭐냐면은 멀리 콜롬비아 이거 질문이 또 나와요. 어떤 것 중에는 여러 선생님께서는 그다음에 또 제가 계속 강의를 하는 순간 저는 르네드 카페를 많이 활용을 하려고 그래요. 왜? 데이터가 많아요. 그리고 36가지 그다음에 많이 검증된 그런 그 정체성 때문에 나중에 여러 선생님께서 다른 걸 한다 하더라도 르네드 카페는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르네드 카페를 자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좀 더 비싸죠. 과기, 소장용, 그 다음에 일반 대중화용이니까 내용물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저런 질문도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상관없다. 36가지 르네드 카페면 다 똑같다. 그리고 와인 전문가였고 부르고뉴 출신이고 제가 얻은 거를 보여주려면은 콜롬비아가 나오는 데가 어디 있나? 1997년. 이거죠. 1997년에 장 드누아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콜롬비아가 마일드 커피로 브라질 커피와는 다른 길을 걷죠. 그래서 초창기에 콜롬비아는 아예 로부스타를 키우지 않아요. 그래서 로부스타 시장은 런던의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막 이탈리아 쪽이라든가 초창기에는 로부스타의 수요가 그쪽이 많았으니까 런던 거래소에서 로부스타를 막 생산하면서 가고 있고 어차피 우리 지도에서는 멀리 보이지만 유럽과 남미 쪽은 가깝잖아요. 대서양만 건너면 바로 나오는데. 근데 아라비카는 뉴욕 거래소에서 거래가 됐어요. 그때 콜롬비아는 뉴욕 거래소를 선택을 하고 아라비카만 키우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표현할 때 세상에는 브라질 커피가 있다. 그리고 또 무슨 커피가 있냐? 콜롬비아 커피가 있다. 그런데 야 브라질이 60% 있었는데 콜롬비아는 왜 해? 할 때 걔들은 아라비카 맛이 좋아. 마일드. 이렇게 이제 론칭이 돼요. 그래서 세상엔 두 종류의 커피가 있다라고 얘기할 땐 여러 가지가 있죠.
아라비카가 있다, 로부스타가 있다. 또 뭐가 있죠? 카페인이 없는 거와 카페인이 있는 거가 있다. 원두 커피, 블랙 커피가 있다. 그다음에 인스턴트 커피가 있다. 또 콜드브루가 있다. 뜨거운 커피가 있다. 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세상에 두 가지 커피가 있다 할 때 많이 이야기가 나누게 되는데 그때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그다음에 브라질과 콜롬비아도 하나의 화법이 될 수 있죠. 거기에 70주년을 맞이해서 1997년에 콜롬비아 그 생산자 업체인 FNCC가 고민을 해요. 제가 콜롬비아에 가갖고 커피와 관련된 일을 처음 했을 때가 2014년, 15년이었는데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4년, 15년에 콜롬비아에서는 로스팅을 못하게 했어요. 아예. 자기들은 생두 수출국이다 그래서 카페도 거의 많지 않았고 그래서 콜롬비아에 방문단이 오거나 제가 콜롬비아에 가면 로스팅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정말 뜻밖이었던 게 가면 에티오피아 커피를 가져가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에티오피아 커피라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마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자, 콜롬비아가 왜 르네드 카페의 향미를 의존하느냐면 소비자들의 입맛이 궁금해졌어요. 자기들이 로스팅을 하는 쪽에 완성된 커피를 마시고 완성된 제품을 갖다가 수출을 하거나 그러면 소비자의 입맛들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데 모든 것 그런 기계적인 것들은 다 미국, 일본 쪽으로 주면서 유럽 쪽으로 주면서 본인들이 생산을 안 하니까 이게 커피 맛에 대한 개념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부가가치가 원두 시장이 많다는 걸 알고 자연스럽게 운명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의 입맛에 신경을 쓰게 될 때 왜 저걸 했냐면